네, 여러분 이제 82번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총칙 우리 마지막 14번 조각의 마지막 영상이니까 우리 힘내서 가봅시다. 여러분 이번 조각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좀 이제 영상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소 지금 하고 있는 이 조각 안에서 무조건 2개 나와요. 아셨죠? 납세 의무자든 뭐 사업자 등록이든 요 사업자 지금 정정사항이지만 뭐 정정사항이든 아까 전에 주사업자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과세 뭐 이런 것들에서 2개가 나온다고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정정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데 뭐 요런 유형 같은 경우는 뭐 매번 나오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냥 딱 요 문제 한해서는 정정사항에 대해서는 간혹 나오니까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알아두는 정도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정을 할 게 생겼다는 거야. 원래 최초의 등록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뭐 바뀐 게 있다는 거죠. 사업자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사업자는 여러분 지체 없이 정정 신고서를 세무서장한테 제출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요때는 뭐 요 정도는 간단히 알아둡시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관할 세무서장한테 내야겠죠. 관할 세무서에 내야겠지만 뭐 지나가다가 뭐 바빠가지고 딴 데 갔다가 세무서가 있어. 정정 신고서 있으면 거기 내도 된다는 거예요.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다른 세무서에 내도 된다. 그리고 이거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혹시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지. 틀리겠죠.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럼 땡이죠. 틀린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 내는 게 기본이지만 납세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서 다른 세무서에 내더라도 뭐 이첩하면 되니까, 넘기면 되니까 제출해도 된다는 거예요. 됐죠? 알아둡시다. 자, 정정사항이 있으면 정정신고서를 냈어요. 그때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어때? 그 정정신고일 당일에 재발급하는 거. 아주 간단한 거라는 거야. 이거 뭐 검토하거나 뭐 체크하거나 이럴 게 아예 없고 그냥 이름이 바뀌었대요. 뭐 이걸 뭐 확인할 게 있습니까? 바뀐 거 확인하고 바로 나갈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홈쇼핑, 사이버몰의 명칭, 인터넷 도메인 이름 전부 다 이름에 관련된 거죠. 이게 변경됐다는 거는 어때? 정정신고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된다는 거야. 요 두 경우. 이게 아니고 정정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 재발급해야 되는 경우. 조금 기간을 준다는 거지. 이틀 뿐이더라도. 자, 법인 단체의 대표자 변경, 사업 종류 변동,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네. 요런 것들을 다 사업자 정정해야 되는 사유고 이틀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되는 사유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이면서도 요거 이틀 안에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이틀 안에 있는 거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일단 정정사항 이런 게 있구나 쭉 보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즉시 그러니까 당일 나가야 되는 재발급 사유인 거 요거만 따로 발견해서 공부하면 돼요. 아, 이름 바뀐 거 뭐 상호, 사이버몰, 인터넷 도메인 이름 다 이름하고 관련된 거잖아. 요게 바뀐 경우는 아, 당일 재발급 사유구나. 나머지는 이틀 안에 재발급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잠깐 뒤에 가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자, 요것도 볼까요?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있대요. 사는 곳과 사업장이 같은 경우래요. 이 경우야.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즘은 다양한 또 업종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있어야만 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런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냥 주소지, 집에서 하는 것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경우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해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거야. 그럼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면 어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애초에 동의했을 수 있어. 자, 처음에 사업자 등록하면서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저는 집에서 사업장 할 거예요. 업종을 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은 오케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체크를 한다는 거야. 아, 제가 혹시 이사를 가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이사 가는 거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 간다고 주소 변경 해야 되잖아. 그때 그냥 편하게 집이 이사 가면 사업장도 당연히 따라가는 경우일 거니까 그때는 따로 별도로 세무서 와서 변경신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사업장 주소도 바뀌는 걸로 저는 할게요 라고 동의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처음에 신고할 때.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업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그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때? 그냥 그 전입신고 효과가 세무서 안 가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요거 알아둡시다. 요거. 요즘 요건 대전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뭐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인 거야. 집에서 사업하시는 경우에요, 이거. 그러고 나서 엔드 요건으로 내가 처음에 동의했다는 거야. 사업자 등록하면서. 제가 혹시 만약 이사 가게 되면요. 별도로 사업장, 어차피 난 집에서 사업하는 거니까요. 내가 그냥 전입신고하면 그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주소도 변경되는 걸로 할게요. 라고 해뒀다면, 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정정신고서도 제출한 걸로 볼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있는 거다. 이런 규정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둡시다. 당장 이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둡시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요것도 알아둡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여러분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틀에서 벗어나 있다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 빨간색 볼드 봐봐. VAT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좀 착각이 있어요. 그러면 뭐 세법상 의무가 없나? 여러분 없을 리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거잖아. 모든 세금을 면세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VAT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지만 여러분 사업을 하잖아. 그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고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에 따라서 기본적인 여러분 등록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오해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분도 있을까봐 저는 옛날에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면세라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면 당연히 개인이 하면 사업소득, 법인이 하면 법인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로서 내가 사업한다라고 등록해야 된다고요. 됐죠? 자, 됐습니다. 요것만 한번 알아둡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따가 5번 멘트가 있는데 포괄양도에 관련한 건데 제가 포괄양도에 관해서는 이 아래쪽에 많이 정리해뒀거든요. 일단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포괄양도는 크게 말하면 포괄양도는 자, 내가 여러분 마포에서 뭔가 장사를 하고 있어. 음식점 이런 걸 막 하고 있대요. 근데 내가 상황이 생겨서 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대. 이민을 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있던 장사 잘 돼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넘긴대. 또 아깝잖아요. 그죠? 그 상호나 뭐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러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팔았대요. 상호나 이런 거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시설이나 이런 거 그대로 해서 그러면 단골 입장에서는 뭐 사장이 바뀌는 걸 모르고 계속 가겠죠?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야. 포괄양도는. 이때는 여러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재화의 공급을 이런 포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양도자, 지금 이민 가려는 사람 있죠? 자, 양도자가 여러분, 이거 재화의 공급이니까 이거 포괄양도 하는데 부가가치세 내라 하고 양수자한테 말하는 거야. 그럼 받았어. 그걸 납부하겠죠? 그럼 일단 했어요, 나라에. 그럼 이 양수자는 내가 매입하면서 사면서 납부한 거잖아. 그러면 양수자는 내가 매입할 때 내 돈 내니까 돌려주세요라고 나라에 또 신청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금액 그대로 나라에는 환급해줘야 돼, 나라에서는. 실익이 있습니까? 실익이 없이 그냥 귀찮아지기만 하는 거야, 서로. 나라에서는 이게 과세 실익도 없고 그냥 절차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나쁜 건 뭐야? 양수자한테는 부가가치세를 일단 양도자한테 내고 환급받기 기다려야 되잖아.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더라도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기 위해서 따지고 보면 재화를 공급한 거긴 하지만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을게. 부가가치세 안 내도 돼. 이 말인 거거든. 자,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요 개념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포괄양도. 자, 여기까지 됐고. 지금 확인하는 거는 요 핀트가 아니고 다른 핀트예요. 포괄양도한 사업자는 일단 여러분 기존 사업에 대해서 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내가 바뀐 거죠. 난 이민 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갖고 있던 뭐 어떤 탕후루 할까요? 뭐 곰곰 통닭, 곰곰 뭐 만두, 곰만두 이런 거 했는데 명칭을 양수자가 그대로 쓸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곰곰만두를 폐업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폐업 신고하고 사간 사람은 곰곰만두 똑같은 상으로 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걸하고 구별해야 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는 요렇게 괜히 그냥 양수자 너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만 생기는 거니까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을게.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나. 하지만 여러분 사업자는 바뀐 거잖아요. 그죠? 주인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세무서에 양도한 사람은 폐업 신고하고 그걸 새로 양수한 사람은 동일 상호를 쓰겠다고 하면 동일 상호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거지.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확인. 자, 이제 풉시다. 여러분, 나머지 여기 양수자 대리납부제도 이런 거 있어요. 이거 가면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참고로 읽어보실 분들만 읽어보시고 지금은 문제 풀이를 합시다.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혹 구성원이 바뀌거나 구성원 간 지분율이 바뀌었어. 이때 정정사항입니다. 법인 대표자 변경 당연히 정정사항이고요. 사업장 이사가 당연해요. 정정사항. 아까 전에 우리 특례로 본 건 그거였죠. 사업장을 주소지랑 사업장이 같은 경우 우리가 애초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제가 혹시 집이 이사 가게 되면 사업장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니까 따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한 걸로 가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동의합니다. 라고 한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장 별도로 사업장 이전 신고 안 해도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자연스럽게 사업장 정정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그거는 그냥 특례였고요. 특례 그냥 한번 말해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경우는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장 이전하는 경우는 당연히 정정사항이다. 오케이. 사업을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추가하거나 바뀌었다. 정정해야겠지. 됐죠? 자, 지금 아까 봐기면 이거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는 원래 있던 사업자는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여러분 최초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새로 받는 거라고. 정정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정정사항은 여러분 일단 내가 계속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으면서 뭔가 바뀐 거를 요거 바뀌었어요 하는 걸 정정이야. 지금 이거는 정정급이 아니라고. 아예 여러분 내가 이걸 모든 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는 간다고. 그죠? 그 경우에는 여러분 사업자 등록번호를 새로 받아야 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신규로 등록해야 돼. 정정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아셨죠? 포괄양도로 포괄양도인 경우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속임수인 거예요. 포괄양도 재화의 공급으로도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 만두 가게 공곰만두 그대로 있고 그래서 주인 명의 사업자 명의만 바뀐 거니까 이것도 그냥 바뀌었다고 정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고요.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요.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새로 받기 위해서 새로 신고해야 돼요. 오케이, 정리합시다. 됐습니다. 83번으로 갈게요. 납세 의무자. 옳지 않은 것은 개인, 법인, 단체 구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습니다. 오케이,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사업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는 실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봤다. 이제 아니라는 거야.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가 제한이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 의무자다라는 거야. 오케이. 비영리 여부를 따지 않는다.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다. 다 내라. 오케이. 제한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제한을 수입하는 자니까 여기 사업자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맞죠?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포함된다. 오케이. 정확하네.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요거 또 나오네.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가 한 거니까 오케이.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세되는 제한을 공급했더라도 오케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납세 의무자에 포함된다. 자, 여러분 표현은 다른 표현이지만 내용은 우리 이미 했던 거야. 면세사업자랑 영세율 사업자랑 다르다고 했죠? 면세사업자는 애초에 부가가치세법 틀에서 벗어나니까 매출세액도 안 내요. 그리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해요. 아예
과세하지도 않고 매입세 공제도 안 되는 거야. 아예 틀에서 벗어나. 하지만 영세율 사업자는 뭐 우리 뭐 떠올리자고 했죠?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일반적인 영세율에 대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수출할 때는 영의 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영의 세율로 하는 거지만 뭐 과세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차이를 둔다고? 면세하고 뭐가 다르다? 영세율 사업자는 내가 매입할 때 들어갔던 돈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면세 사업자는 못 받지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는 이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서 영세율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완전 면세라고도 표현해요. 헷갈리지 마요. 면세 사업자는 잘 봐요. 잘 들어요. 무슨 소리죠? 헷갈리면 안 돼. 다시 정리할게요. 면세 사업자는 내가 매출한 거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지만 매입했던 거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면세 사업자는 내가 사올 때 부담을 했더라도 공제가 안 돼. 그래서 완전하게 면세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영세율은 내가 영의 세율로 과세되고 내가 사올 때 들어왔던 거는 아예 공제도 받기 때문에 완전히 명세되는 효과야. 여러분 이따가 나중에 면세율과 영세율 할 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무슨 소리야? 면세 사업자인데 완전 면세가 아니라니. 여러분 이따 정리할 거예요. 아셨죠? 영세율 사업자가 완전 면세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했죠? 오케이, 다 됐습니다. 이제 83번 했고 84번을 찾아갑시다. 84번. 자, 사업장과 납세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는데 요거는 처음 보는 내용이죠.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사업장을 설치 안 했어.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어. 이때 여러분 이거를 사후에 이렇게 막 몰래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무서에서 알았다는 거지. 자네 뭐 하십니까 지금? 알았다는 거지. 그때 여러분 어때? 최초로 안 내던 걸 처음 정하는 게 결정이고 냈던 거를 금액을 고쳐주는 거 이런 게 경정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적발이 돼서 몰래 하다 걸렸어. 그럼 이때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면 지금 얘가 사업자 등록도 안 했고 사업장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어디를 사업장으로 할지를 우리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세법이. 그게 뭐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장 설치 안 했으니까 사업장은 지금 없잖아.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1번. 사업장 설치 안 하고 몰래 하다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몰래 하다가 걸렸어. 이때 세무서에서 결정할 때 어디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고 거소는 그냥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곳에 살고 있다면 주소지가 거소지가 될 거고. 됐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알면 너무 쉬운 거죠? 뭐?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자는 사람이잖아. 나야 나. 내가 마포 본점, 노원 지점, 강남 지점이 있어요. 이 경우 기본적으로는 마포점, 노원점, 강남점에서 따로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장마다 따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예외는 뭐가 있어? 아 이러면 너무 번거롭잖아. 그냥 내가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거야. 이게 사업자 단위과세. 본점에서 다 한다고 가정할게요. 자, 오케이. 마포 본점에서 다 할 거야. 오케이. 하고, 신고는 각자 하더라도 그냥 뭐 제가 금융 납부하는 거는 그냥 한 번에 할게요. 그게 주사업자 총괄 납부. 됐죠? 그리고 생각난 김에 더 하면 차이점 뭐가 있어요? 요 사업자 단위 과세와 총괄 납부의 차이점은 여러 개가 있는데 차이점이 공통점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공급 의지로 보지 않는다. 공통점 떠오르네요. 그것도 하나 더 다른 점은 좀 디테일한 거긴 하지만 자, 사업자 단위 과세는 모든 거를 총괄해야 되니까 지점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 지점을 주사업장으로 할 여지가 아예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기본적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주사업장으로 하지만 어떻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떠오르는데요.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원칙을 잊지 말자. 2번 짧은 한 문장이지만 원칙이다. 총괄 납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지만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된다. 아, 정확합니다. 방금 말했던 거 정확하네요. 5번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의 완성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아. 그리고 또 뭐는 아니라고 했어? 제조업의 경우 단순히 충전만 하는 곳 그리고 포장만 하는 곳 여기는 사업장이 아니었어.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4번 뭔가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모든 걸 사업자 단위로 한다 했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 오케이 해야지. 근데 뭐? 여기가 틀렸네. 모든 사업장이 사업자 등록 개별로 하고 세금 계산서도 요거는 개별로 해야 되나요? X. 오케이? 모든 걸 사업자 단위로 본점에서 한다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냥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러프하게 크게 알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처럼 뭐 총괄 납부의 경우는 지점이랑 분사무소는 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지점이랑 분사무소는 법인이라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깊이 있죠. 하지만 여기까지 모르더라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봐봐. 총괄 납부는 신고는 각자 하고 납부는 전체로 해야 된다. 이 내용.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모든 거를 본점에서 하는데 무슨 소리지? 세금계산서를 왜 각각 해? 이것만 알아도 풀리잖아, 이런 것들. 그죠?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면은 모든 파트에서 세부적인 거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개념 설명 처음에 길게 막 드리잖아요. 그 개념 정도만 알고 있어도 많은 부분에서 정오를 가를 수 있어요, 우리. 알았죠? 이렇게 되면 우리 합격할 수 있다고요. 디테일한 것까지 다 습득을 하면 당연히 막 100점도 맞으실 거고 90점 이상 맞을 건데 그렇게까지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주제를 아예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전반적으로 어떤 윤곽만 머릿속에 있어도 우리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다고요. 물론 이 말이 여러분 공부를 설렁설렁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특정 파트에서 디테일한 거를 못 쫓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 파트를 아예 나는 이 파트 나오면 무조건 틀릴 거야, 찍을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 알았죠? 잠깐 딴소리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84번 했고 85번으로 가자. 85번 이게 마지막일 것 같네요. 85번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만 이제 물어보네요. 이 문제는. 자, 옳은 것은 이나와 하네요. 1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신고 및 납부만을 총괄할 뿐이고 세금 계산서는 각 사업장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아유 무슨 소리야. 땡. 그죠? 전부 다 사업자 단위 과세라니까요. 크게 모든 거를 다 사업자 단위 본점에서 한다. 세금 계산서도 본점에서 다 합니다. 오케이, 1번 틀렸어.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적용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일단 틀렸고 디테일함 좀 깊이 있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일단은 보고 나서 내용을 보고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봅시다. 디테일하긴 해요. 깊이 있는 부분이야. 2번. 여러 가지 총괄 납부 부분이랑 제가 여기 다 그냥 넣어놔가지고 그런데 2번 뒤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신청서를 기출하면 된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신청에 관한 말입니다. 자,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사업자 단위를 적용해준다. 지금 이거거든요. 신규로 사업을 개설하는 자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안에 본점에서 자 시작하고 나서 제가 마포 본점인데요. 노원점이랑 노원지점이랑 강남점까지 제가 다 할 거예요. 신규로 사업하고 나서 20일 안에 신청하면 그때부터 해줘. 인정해준다고. 그 과세 시기부터. 과세 기간부터. 자, 나 지금 이게 2번인 거예요. 사업장이 하나이다가 추가로 개설할 거야. 그럼 여러분 추가 사업장 다시 마포 본점만 있었어 내가. 근데 이번에 노원점을 오픈할 거야. 오픈했어? 노원점 오픈하고 그 노원점 오픈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다음 과세 기간이 아니라 그 과세 기간부터 적용해 줄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여러분? 봅시다. 사업장이 하나였어. 마포 본점밖에 없다가 이번에 노원점을 개설했어요. 그 노원점을 개설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어때?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기간 적용해준다고 했잖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과세 기간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 다음부터 해줄게 아니라고. 그때부터 돼요. 여러분 좀 디테일하긴 하지만 기출된 거고 이게 제일 최신이야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요거 좀 알고 갑시다. 여기 바뀌어서 나올 수 있거든.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다음 회차라고 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똑같이 사업장이 하나인 요 문장 자체로 틀린 걸로 또 나올 수도 있고 바뀌어서 맞는 걸로 나올 수 있다고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추가 사업장이 사업 개시한 날부터 20일, 10일, 30일이 틀렸고 20일 이내에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있다. 맞는 표현이라고. 요 정도는 갑시다.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기출이고 최신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알고 갑시다. 자, 3번. 사업자 단위 과세자예요. 네, 마포 본점이랑 노원지점, 강남지점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강남지점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됐대요. 그럼 어때?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던 전체 틀에서 일부가 뭔가 바뀐 거죠. 그럼 그거는 정정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맞죠?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아. 오케이. 요 문구도 잘 받아들입시다. 종된 사업장이 뭔가 휴업이든 폐업하면 이거는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정정사항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맞다. 4번 사업자 단위 과세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법인의 경우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 적용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아, 나오잖아요. 봐요. X. 왜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정리할 수 있어. 주사업장 총괄 납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인인 경우는 본점 혹은 주사무소, 개인의 경우는 주사무소로 하되 특례로서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법인의 경우는 어디도 돼? 지점 혹은 분사무소도 된다고 했어.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는 모든 거를 총괄하는데 지점이나 분사무소 안 돼.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법인이더라도 지점을 선택할 수 없다. 요게 주의하자라고 했어. 안 된다고요. 법인의 경우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나온다고요? 총괄 납부는 이게 되니까 비교로 해서 헷갈리라고 지금 나오는 거라고 문제가. 사업자 단위 과세는 안 돼요. 머릿속에 이렇게 스토리를 엮으세요. 사업자 단위 과세는 전부 다 모든 거 자잘한 것까지 다 관리해야 되는데 분점은 안 되지, 지점은 안 되지, 이렇게 분사무소는 안 되지, 이렇게. 실제로 그렇다 안 그렇다를 떠나서 머릿속에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지 기억이 잘 될 거 아니야. 알았죠? 이렇게 합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틀렸는데요. 일단 뒤에 풀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5번을 찾아가자. 사업자 단위 과세니까 뒤쪽에 있겠네. 제일 뒤에 있구나. 자, 봅시다. 자, 여러분 포기라는 게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여러 개 나와요. 뭐 간이과세 포기, 면세 포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각각 경우에 따라서 어떤 포기는 너 한번 포기하면 한동안은 다시 못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한 포기는 그런 포기하고 나서 너 다시 사업자 단위 과세 한동안 못해? 라는 제한이 없어요. 알았죠? 이따가 면세 포기랑 간이과세 포기는 그때 하면서 정리를 한 번에 또 할 거야. 하지만 일단 여기에 한해서 하면 뭐다?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이제는 각자 사업장에서 할 거예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사업자 단위과세를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다음 과세 기간부터 사업장부를 한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포기했다고 그 과세 기간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고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다음 과세 기간에 사업장별로 하라라고 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이런 제한이 없다는 거야. 너 사업자 단위 포기했냐? 사업자 단위 과세 내가 적용해줬는데 앞으로는 포기할 거야? 그러면 오케이 포기하고 나 앞으로 향후 3년 혹은 5년간은 다시 사업자 단위 안 해준다? 이런 거 없다고. 알았죠? 방금 말한 이런 거 없다고요. 이거는 왜 속임수가 되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면세 포기, 간이과세 포기 이런 포기들에 대한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다른 포기는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게 있다고요. 다시 너 그거 적용받으려면 한동안은 안 돼? 이런 제한이 있다고요. 하지만 간이과세
아니,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사업장별로 하다가 또 한 좀 있다가 다음 해에 상황 보니까 다시 사업자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아. 하면 돼요. 신청하면 돼요. 됐죠? 기한 제한이 없다는 거야, 이거. 보라색 부분 5번. 됐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어때 봐.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건 핀트가 좀 다르긴 하죠? 이거는 뭐야? 포기 자체를 못한다는 말. 이것도 없다고요. 이런 제약도 없어. 포기하고 나서도 다시 한동안은 너 다시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없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받다가 너 포기 마음대로 못해. 한동안은 무조건 사업자 단위 과세야. 이런 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거고 만약에 한동안은 다시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할 수 없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알았죠? 방금 원래 최초로 말했던 거하고 핀트는 좀 다르지만 둘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 방금 말한 게 이거죠.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에 대한 기한 제한. 너 한동안은 포기 못한다? 이런 것도 없고 포기하고 나서 다시 적용 한동안은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없다고요. 됐죠? 정리된 거예요. 자, 봅시다. 86번이 남았네. 자, 여러분 제가 알고 한 건 아닙니다. 85번이 끝인 줄 진짜 알았어요. 저도 조금만 마지막으로 봅시다. 금방 풀 수 있어요. 납세 의무 이제 여러분 다 나왔던 거니까. 자, 납세 의무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외됩니까? 틀렸지. 우리 몇 번을 봤어 지금. 법인세랑 다르다. 됐어. 이제 이게 나왔네. 농민이 여러분 자기 농지를 개량하거나 확장하다가 일시적으로 토사석이 나와서 그걸 일시적으로 판매했대요. 어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지. 그걸 만약 계속적으로 판다면은 그거는 그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판다면 납세 의무가 없다고요.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면세 사업만 있어.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영세율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는 둘 다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렸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면세 사업자만 나왔으니까 맞는 표현. 4번.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제한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 납세 의무가 없다. 이게 틀렸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볼게요. 일단 5번 봐버리자. 5번. 거래 징수 못했다고 납세 의무 지지 않나요? 몇 번 나오냐 이것도. 아니야. 네가 더 현금 못 받았더라도 세금 내라는 거야 일단. 됐죠? 야, 우리 4번에 대해서만 조금 살펴보고 마칠게요. 요 개념에 대해서만. 자, 앞에는 정리 다 됐고요. 4번. 자, 여기입니다. 4번. 4번에 대해서만, 4번 풀이에 대해서만 조금 바로 보고할 거예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가세 납세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외에서 내라고 하면 안 낸다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국외에서 제한을 공급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는 게 기본이에요. 오케이? 됐죠? 자, 다만 여러분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이 경우에는 자, 엄밀히 보면 이거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보자면 국외에서 제한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이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게 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 방금 말했던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례를 들어가면서까지 막 그렇게 자세하게 정리까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안 할 거예요 저도. 근데 정리는 이렇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뭐 국외에서 제한을 공급하는 거는 납세 의무가 없는 게 기본인데 다만 특이한 경우 특정한 어떤 형태를 띈 수출 있어요. 이런 수출들은 수출 이런 특이한 경우의 수출들은 국외에서 제한가 공급돼. 그렇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는 걸로 볼게 라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정리합시다. 여기까지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너무 케이스가 다양해서 그것까지 다 하면 본질을 오히려 놓칠 수가 있어. 우리는 크게 가자는 거야. 우리는 대범하게 가자는 거죠. 국외에서 제한을 공급하는 거는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으니까 납세 의무가 없는 게 기본인데 다만 이런 특정 유형의 수출의 경우는 외국에서 움직이는 거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는 걸로 볼게 라는 거야. 이 정도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파트에서는
필요한 경우는 필요한 만큼만 제가 이론을 가져올 거예요. 알았죠?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하는 게 최소화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4번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국외에서 재활을 공급하는 모든 경우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하면 틀린 거라고요. 이게 됐죠? 기본적으로는 국외에서 재활을 공급하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는 게 맞지. 하지만 일부 특이한 특별한 형태의 수출인 경우는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라고 해버리면 틀린 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조각이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 14번 조각 부가가치세법 총칙이 14문제나 있었어. 그러니까 3년 6회 동안 6회 나오는 동안 14문제가 나왔다고요. 2개가 꼭 나온다는 거예요. 뭐 주사업장, 사업자 단위 과세, 뭐 주사업장 총괄 납부, 뭐 납세 의무자, 사업장, 다양한 재화의 공급 이런 다양한 것들 중에서 2개가 나오니까 14번 조각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도 아까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2개가 나오니까.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우리 15번 조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